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변혜원 교수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연구는요, 고령 취약 근로자가 사용하는 클라우드 IoT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IoT로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원격 헬스케어에서 인증 프로토콜의 구조적 결함을 분석하고요, 실제 현상에 적용 가능한 강화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질문은요, 원격 시스템이 빠르게 작동하면서도 이걸 도난되거나 재존속되거나 또 추적되거나 문제가 이제 막 서버 침해 같은 이런 공격, 어택에 견딜 수 있는가입니다. 소위 우리가 그 보건센터 같은 이런 경우에 출입증에 메일 같은 번호와 같은 문구가 적혀 있기 때문에 누군가 한번 사진을 찍고 나면요. 출입 시도를 계속 흉내낼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떠올리시면 문제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는요. 기존 프로토콜을 어떤 수식 수준에서 재구성해서 어떤 값이 장기적으로 고정돼 있고 또 어떤 메시지가 공격자에게 우리가 단서가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발표에서는요, 수식을 모두 전개하는 게 아니라 이 공격 경로와 방어 설계의 의미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특히 NIST 표준의 넌스나 키 확인이나 키 유도 개념을 보충해서 지금 저희가 제안하는 이 방법이 왜 필요한지를 논리적으로 좀 연결을 하고 싶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런 그 알고리즘의 작은 취약점도 결과적으로 이 IoT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또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돌봄 실패나 그렇게 될 경우 정신건강 악화 같은 현실 문제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기술 개선 연구이면서 동시에 취약 근로자를 보호하는 연구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발표 목차는 이와 같습니다. 5개의 흐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것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 배경입니다. 우리가 착용형 센서라든지 웨어러블 센서라든지 모바일 게이트웨이라든지요. 클라우드 대시보드가 결과적으로 고령 근로자의 어떠한 이런 액티베이트한 어떤 사인이라든지요. 그 다음에 그 복약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그런 환경 내에서는요. 저희가 데이터의 명령이 결국 여러 장치를 거쳐서 흐르게 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건 인증이 단순 로그인 절차가 아니라 이 장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 메시지가 방금 생성된 것인지 권한 범위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안전장치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면 환자의 어떤 우리가 생체 징후라든지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차량 충전 요청이 있다면 이게 실시간으로 처리가 되잖아요. IoT 데이터는 실시간 처리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택하는 공격자가 과거 메시지를 다시 보내도요. 시스템이 정상 요청으로 이걸 받아들인다면 현장에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정적 식별자가 반복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외부 관찰자가 결국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장기적으로 추천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추적할 수 없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연구의 출발점은요. 암호 알고리즘 자체가 아니라 복잡한 현장 시스템에서 작은 인증 설계 오류가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개인 안전과 운영 신뢰성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충적으로 보면 NIST SP800 같은 이런 리플레이성 저항성을 우리가 과거 인증에서도 메시지를 녹음하거나 재전송해도 성공 인증이 어렵게 만드는 그런 성질로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논스하고 시간선 데이터가 오래된 메시지를 식별하는 근거가 된다고 우리가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연구 환경에서 핵심 문제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4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겠는데요. 시간 관계상 짧게만 말씀드리면 결국 오프라인의 패스워드 추적 검증을 할 수 있는 오라클 생성이 가능하다는 게 첫 번째 기존 접근의 구조적 한계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기존의 IoT 그 방어 프로토콜 보시면 동일 사용자나 센서 조합의 결정론적인 세션 키가 재사용됩니다. 이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정적 공개 감염으로 장기 연결성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일 서버의 비밀이 노출됐을 경우에 우리가 손상 범위가 굉장히 과도화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결국 이런 문제가 서로 연결되고 공격 비용을 낮추고 피해 범위를 그 넓힐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요, 임시키라든지 논스라든지 가명이라든지 KDF 설계가 우리가 인증 선정성이나 키분리나 그다음 손상 격리를 위한 필수 구성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한 방법을 쉽게 설명하면요. 결과적으로 항상 같은 열쇠를 쓰던 시스템을요, 매번 새 열쇠와 새 방문 번호로 쓰는 시스템을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치 바인디 로컬 시드를 로컬 시드를 출입 중인 특정 단말 장치에서 복구되도록 하는 요 잠금 장치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임시 ECC를 교환을 해서 ECDH를 출입할 때마다 새 자물쇠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순환 가명은 지금 보시는 이름 대신에 매번 바뀌는 방문 번호를 쓰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멀티이즘 스테이지인데요. 네 번째 단계는 그 센서별 독립 인증을 자격 증명으로 해서 손상 범위를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패스워드 개신동용 KDF 키를 분리를 하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알고리즘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고리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고리즘은 결과적으로 지금 아래에 보시는 요게 저희가 제안하는 알고리즘인데요. 결과적으로 임시키는 매번 세션의 비밀성을 담당하게 되겠고요. 두 번째가요. 그 다음에 논스는 한 번만 쓰는 번호이기 때문에 과거 메시지가 재사용 되느냐 안 되느냐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순환 가명에서는 누군지 이 사람이 내부자는 확인하되 외부 관찰자는 장기적으로 연결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로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범위 제한 티켓이나 센서블 자격 증명이 권한이 어디까지 이제 유효한지 범위를 좁힙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매번 이 순환 가명을 통해서 이름 대신에 매번 바뀌는 방문 번호를 쓰는 이러한 방식의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험 설계에서는요, 카플라나 에조르 2021의 프로토콜이나 이런 제안들을 비교를 해서 저희가 기존 프로토콜이죠. 그래서 단순히 평균 지원 시간이 아니라 이게 그 단순히 빠르냐? 그게 아니고요. 리플레이 탐지나 손상 복원력, 그다음에 프라이버시나 통신 비용처럼 보안 프로토콜의 핵심 속성을 우리가 함께 지금 평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제안하는 이 프로토콜이요. 몇 미리세크가 조금 더 느려졌더라도 리플레이 탐지율이 완전히 완전해지고 손상 범위가 단일 장치나 단일 도메인으로 줄어들 수 있다면 이거는 조금 느려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현장 운영 관점에서는 충분히 수용하면서 그러니까 조금 느려지지만 오히려 더 안전해지니까요. 사실 이런 부분들에서 평가 지표를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지연 시간 증가 대비 어떤 공격 경로가 제거되었는가라는 소위 이제 비용 효과 관점으로 좀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행 여기 지금 보시는 샤나 카플라에 지금 제안한 게 요 색깔이고요. 그 다음에 아조르 등의 이제 연구자가 제안한 게 2021년에 지금 요거고, 저희가 지금 이게 샬마가 지금 이제 파란색이었죠. 그리고 녹색이 지금 저희가 제안하는 이 강화된 프로토콜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모든 대부분의 지금 수치에서 저희가 가장 높은 지금 성과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비교를 1대1로 해보면 패스워드 추측이나 세션 키냐 가명이나 손상 정파에서 기존 접근 프로토콜보다 저희가 제안한 프로토콜이 훨씬 더 차단하고 좀 더 안전했다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 결과를 또 말씀을 드리면요. 보안 결과와 성능의 밸런싱을 좀 맞춰보시면, 그걸 200번 이제 우리가 그 반복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이때 보시면 21.4ms로 제한안에 200번 반복했을 때 평균 지연 시간 이 정도가 됐습니다. 그다음 과부하 조건에서는 지연 시간이 좀 64.2ms로 조금 유지가 됐었고요. 자, 그다음에 리플레이 탐지랑 손상 복원력 사용자 비연결성이 기존 방법보다 핵심 취약점에서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안 프로토콜에서는 1에서 2ms나 수십 ms의 차이가 사실은 중요한 것 같아도 그 정도의 손실이 있더라도 만약에 핵심 취약점이 확실하게 식별이 되고 보안 프로토콜이 훨씬 더 리플레이 탐지율이 올라갔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따져보면요. 과거 메시지가 재사용 성공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손상 보건력이 높아졌다는 게 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비밀이 드러나더라도 피해가 전 시스템으로 번지지 않았다라는 거니까 한마디로 추적 손상 전파의 위험을 줄이는 데 있어서 저희가 제안한 알고리즘이 굉장히 프로토콜이 효과가 있었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학술적 결과 해석과 학술적 의미를 한마디로 줄이자면 보안성 강화는 더 느린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강화한 이 제안하는 이 프로토콜이 조금 더 느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악용 경로가 줄어든 정말 더 성능이 좋은 프로토콜이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속도만 중요한 게 아니라 공격 경로를 차단하고 우리가 그 차단 여부가 핵심이거든요. 우리가 그 보안에서는요. 자, 그래서 성능이 괜찮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적용 시사점은 뭐 시간 관계상 결과적으로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고령 근로자 모니터링 환경에서 보안성과 실시간성의 균형을 제시해서 약간 실시간성은 조금 딜레이 되더라도 보안성이 확실히 좋아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장에서는 현장 보안이라는 거는 기술 설계와 사고 대응 체계를 함께 갖출 때 이것이 효과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한계는 향후 연구 시사점 이어갔고요. 시간 관계상 후속 연구는 이제 성능이 더 좋다뿐만 아니라 더 안전화된 일반화, 더 윤리적인 적용 이것을 함께 좀 고려해서 프로토콜을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만든 고령 근로자를 위한 원격 건강 모니터링 인증 프로토콜이 효과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